최근 증시가 너무 올라서 그런지 투자자들의 성향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가장 위험하다는 신흥국 정크본드에, 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최근 커버드 본드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증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화되고 있는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연착륙 기대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증시를 예. 또 경제를 해설하기 전에 비 피해가 상당히 많으시죠. 예,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피해가 많으신데요. 사실 오늘 그 방송을 하긴 하겠습니다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슬픈 소식을 있어서 예. 어제 신문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좀 우울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방송하기가 굉장히 무겁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엎어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예. 우울할 때 우려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인플레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연착륙 얘기, 골디락스 얘기 나올 수 있는 좋은 용어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미뤄졌던 경기가 침체되면서 증시가 본격적으로 정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발점은 역시 6월 달에 CPI 상승률이죠. 뭐 다들 아시겠으면 3%, 0.01%포인트만 더 떨어졌다면 2.9%대 2% 보였었죠. 그래서 작년 6월에 9.1%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었고요. 그런 그 CPI가 이제 페드의 통화정책 자태에서 중요한 요인인데 4.8%, 그래서 마의 5%를 하회했죠. 예. 이것이 증시든가 경기적 측면에서 지난 3월 이후서부터 작년 그 3월 이후서부터 인플레가 최대 부담이 됐었으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안도감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이달 말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죠. 그래서 2분기는 끝났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이달 말에 발표는 2분기 속보치가 대체로 보면 애틀랜타 GDP 나우가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내용대로 플랫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원래는 2분기 성장률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거로 봤거든요. 마이너스에서. 근데 2.3% 정도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해서 미국 경제가 성장률 추이로 보면 작년 그 3분기에 3.2%, 4분기에 2.6%, 우리 1분기에 2%면 노 랜딩이다. 그래서 물가도 잡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은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아까 컨센서스 구성의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이 60%대 이상에서 51%대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51%대를 보는 건요. 사실 그 50-50 될 때는 미국 경제에서는 대체로 경기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할 때는 밑에 사람들은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윗사람들은 됩니다. 근데 윗사람들이 트리클 다운 이펙트에서 경기를 주도해 가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 경기 침체율에서 50-50로 나오면 앞으로 미국 경기는 괜찮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양극화 때문에.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뭐 덧붙인다면 서머랠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뭐 서머랠리는 상당히 그렇죠. 진행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호재가 더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이 사람이 등장했다고만 하면은 증시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블러드 총재인데요. 조만간 사임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임은 발표했죠. 예. 지난 그 미국 시간으로 이렇게 7월 13일 날 발표를 했고 예. 그다음에 2학기 때의 퍼듀에 경영대 학장으로 가기 전에 자문 비슷하게 형태로 해서 아마 후임이 결정될 까지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적대시였던 인물이죠. 예, 아마 맞습니다. 홍영표 입장에서도 미국의 그 강한 매파 예. 금리를 올린다 뭐 이렇게 하면 이분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 3월 이후서부터 미국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가장 주도했던 인물이 이분이죠.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최고금리가 7%까지 올린다. 작년에 11월 달에 이렇게 주장했었고요. 작년에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베이비 스텝 0.25%, 빅 스텝 0.5%, 그다음에 가장 이 정도까지는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많이 회의감도 있었습니다는
0.75%에서 한 번에 3단계씩 이렇게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그 금리 인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이죠. 예. 이 인물이죠.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대시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달 전도표에서는 예.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였어도 연내 금리 인하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하나는 연내 2차례 정도 올릴 것이다 하는 측면에 그 가장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6월 전도표에서 나왔던 최고금리 5.75 정도 이렇게 추정했던 시각.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5.25이니까 2단계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빠질 때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측면에서는 예. 결과적으로 후임이 대체로 보면 지금 구성되는 부총재가 되지 않겠느냐. 세인트 루이스의 예. 비둘기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미국의 그 페드의 보드 멤버, 미국의 이제 FOMC 의사협과 지방 연준은 18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에 보드 멤버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12사람이니까 한 사람 빠지고 예. 한 사람은 이제 캐스팅 보트로 빠지니까 그럼 대체로 보면 오스탄 굴스비라든가 패트릭 하코, 로리 로건 같은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면서 대체로 비둘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벗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연내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 잭슨홀 미팅과 그 다음에 사실 이분이 이번 7월 달에는 이렇게 아직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7월 달에는 FOMC 회의에 참여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9월부터는 참여가 확실히 안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9월 이후서부터는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이 많이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 대목은 한번 제가 시간을 갖고 예. 이게 향후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블러드 총재 그동안 어록이라든가 같이 해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연착륙, 골디락스, 비둘기파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확실히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조지수에서 연착륙, 골디락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호재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면 항상 투자자의 성향을 봐야 됩니다. 예.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지난 주말을 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빅스가 13.34입니다. 예. 빅스가 투자 가이드로서 공부처 의미가 있으려면 대체로 마지노선이 15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빅스와 공포지수가 하지만 투자 가이드에서는 지수의 자체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CNN FGI 지수가 지난 주말에 80입니다. 극단적인 탐욕 상태입니다. 극단적 탐욕 상태는 이성이 없는 겁니다. 75 이상에서 예. 이런 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RSI 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는 100에 근접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늦게 환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 환상에 젖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에 임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적이 최근에 포모적이 급증한다. 자, 우리가 작년에 사실 미국 증시에서 증시 붕괴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증시 붕괴되지 않는다. 네, 그때 투자했더라면 지금 얼마큼 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포모적이 머니 일루전, 서태지 환상에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5% 올라가고 물가가 제로다. 실질 주가 상승률의 수익률은 5%입니다. 근데 주가가 10% 올라가고 물가가 5% 올라간다. 똑같이 실질 수익률은 5%입니다. 그러면 자, 뒤늦게 먼저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예. 뒤늦게 주식에 대해서 저렇게 10%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실질 수익이 똑같지만 사실은 머니 일루전, 화폐 환상. 여기 이제 서태지의 뭐 환상 속의 교대 뭐 이렇게 얘기 있죠 예,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서태지 보고서를 알리는데요. 이 서태지 환상에 의해서 뒤쪽을 이렇게 개념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 수익이 똑같은데 뒤쪽을 한다. 그래서 뒤늦게 사실 증시에 막차를 탄다 하는 막차가 되겠습니다는 조금 이따 분석해드리겠습니다는 포모적이 급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성향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을 때 항상 우리 속담에 호사다마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익을 추진하는 쪽으로 아주 이성이 이루어졌으니까 예.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거고
한편에 있어서는 과거 경험일 때 이때는 위기가 발생한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안전한 자산,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 선행적으로 먼저 투자하는 이런 쪽에 이제 투자자의 성향이 갈리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증시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간은 없고 양극단적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포모족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에서 오르는 종목만 확실히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포모족이 이렇게 될 때는 예.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서태지 환상 그다음에 화폐 환상 때문에 아주 큰 것만 보이죠. 예. 큰 것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Magnificent Seven, 그다음 메가 캡 8 종목 같은 이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그것도 삼성전자 외국 자본이 몰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럴 걸 뿐이 못 보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포모 이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바로 여기에 다시 한번 정의를 갖고 제가 우리 정 PD랑 같이 저렇게 해서 박스 가지고 한번 보였습니다. 저 의미를 잘 해석해 보면 아마 시청자분이 지금의 증시 모습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모는 어떻게 등장했느냐? 포모는 많이 얘기하는데 포모는 언제 등장했느냐? 이게 이제 어원의 이렇게 그 어원의 시발점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면 사태 이후에 1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포모족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자, 포모는 주식처에서 앞서 말씀드린 빅스라든가 FGIGS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주가의 평가에서 PER과 PBR은 작용이 안 되는 거죠. 테슬라 뭐 엄청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에코프로도 지금 퍼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다 고평가인데 사실은 이게 가이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 크게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 이거 퍼로 보면 자 테슬라, 뭐 빅테크 전부 고평가라 그러죠. 과거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것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뒤늦게 뭐냐, 약간 이성이 이게 이렇게 저는 상태에서 그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 올라가고 한국도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업종이 올라간다. 이런 데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증시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의 거품이 우려다는 단계에서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 신흥국 정크본드에 손을 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작년에 10월 달에 증시 붕괴할 때 지금 상태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폭으로 올라가더라도 사실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게 베이스 팩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뒤늦게 주식을 뛰어드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 속에 들어가지만 수익률이 자꾸 베이스 팩트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좀 더 이렇게 위험이 높지만 자기 기대 수준에 맞는 이러한 수익을 찾아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위험 있는 자산으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흥국의 선진국에서 신흥국이 지금 안 좋은데 신흥국의 정크펀드가 이렇게 쓰레기 채권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보험사에서 지금 자기 자본 확장을 해서 코코펀드를 아마 정책 단계에서 내놓는데 왜 지금 이게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코코펀드도 여러 가지 지난번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사태를 보면 사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완전히 삼각처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성 있는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같은데요. 코코펀드는 나중에 좀 설명하고 지금 자금이 아주 많이 몰리고 있는 신흥국 정크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견나갔던 아리엔티나 요새 좋죠. 10월 달에 우익 그 대통령이 들어온다 하는 측면에서 빈크레이드가 쇠퇴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 자본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국제적으로 외면했으니까 모든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리피킹적 요소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정크펀드에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됐고요. 엘살베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지난주에 주말에 아마 외신들에 장착했던 것이 터키의 자금들이 몰려든다. 왜냐하면 터키 에르도안이 사실 푸틴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실랑이를 벌이는데 인도와 모디 함께 이번에는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에 성공하고 월가의 경험 있는 사람들을 경제 강요로 놓고 그동안 러시아에 이렇게 또 중국에 치우쳤던 것을 이번에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해서 사실 폴란드의 나토 가입에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드를 역할하고 있는 에르도안, 터키가 손을 들어줬거든요. 어디 쪽으로? 미국 쪽으로. 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달러의 자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에서 터키의 주가라든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터키의 이렇게 통화치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이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멕시코의 자금이 워낙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슈퍼페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자금의 실체에 대해서도 투자 분류 볼 때는 사실 오늘 그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금의 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장마철과 같은 안 좋은 소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흥국의 정크펀드의 수익률이 지금은요 이달 들어서 대형주를 제어하고는 사실 주가의 그 대표 지수 있잖아요. 다우존스 지수. 그러니까 이런 지수를 볼 때는 그렇게 지수 상승률이 높지 않거든요. 베이스되기 때문에. 근데 신흥국의 정크펀드 수익률은 최근에 보면 한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흥국의 국제 투자 같은 경우, 정크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차리 피킹 요소, 그다음에 최근의 우파적인 속성, 그리고 외교 관계에서 실랑이 문제 이런 것을 잘 타는 과정, 그리고 불법 자금들이 멕시코에 유입되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수익이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이 금리가 낮아질까 이런 측면보다는 예. 다른 복합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위 쓰레기 채권으로 불리는 이 정크본드에 자금이 몰린다면요. 사실상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도 위기 징조로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투자에서 아까 빅스 지수라든가 FGI 지수라든가 예. 이런 지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에코프로이드에서 워낙 퍼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에코프로의 이렇게 향후의 주가 전망하는 국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크게 당혹스럽거든요. 보고서 안 낸다. 보고서 안 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예, 그렇죠. 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왕창 좋고 나쁠 때는 갑작스럽게 거꾸러진다. 금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사례 보면 이 정크펀드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 때는 그 이후에는 항상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정크펀드 우리가 투자 등급상으로 보면 트리플 V 이하의 투기 등급 최고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자금이 몰리면 나중에는 우리가 하이먼 미스키의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예.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저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최근에 파월 의장이 정크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 이건 이제 채권 가격으로 보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예.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금융의 전조일까 이런 점을 한번 주목해서 볼 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위기 전조 증상이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주가 상승을 한 과정에서 많이 높은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주식은 올라가더라도 베이스 때문에 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근데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에 극단적으로 치밀 때는 금리가 발생한다. 예. 그러면 선제적으로 프리엠프티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극단적인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안전자산 자, 아까 이영 캐스트께서 안전자산을 보는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죠. 달러 예. 인덱스가 100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찌감치 그런 건 지적해드렸고요. 자, 안전자산 또 미국의 국채는 지금 안전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자, 6월 초까지 부채 협상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부채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라 2025년까지 유예시켰죠. 그다음에 내년 대선이 있죠. 계속 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안정자산은 미국의 국채가 지금 상태에서는 안전자산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안전자산의 유일한 자산인 해당하는 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은 길게 보면 온스당 1,6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박스권에 갖춰져 있죠. 예. 박스권에 가져져 있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는 금값의 인플레 해칭 기능은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생산과 수요가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다. 생산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금을 포함해서 지금 상태에서 50% 넘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는 사회주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달러를 실어서 탈달러하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아주 특정국에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공급과 수요가 쏠려 있으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개인이 안전하다고 했던 금에 의해서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보편적으로 투자 금액은 중앙은행, 인민은행보다 적지만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 했던 이 자산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실 안전자산을 선호하지만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예. 달러도 약세다. 미국채도 디폴트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 금도 이렇게 안전자산 기능을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커버드 펀드가 가장 인기를 끈다. 그러면 커버드 펀드가 뭘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 달러, 국채 뭐 하나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커버드 펀드 얼마나 안전하길래 이렇게 관심이 몰리는 겁니까? 네, 커버드 펀드는 코커 펀드와 마찬가지로 예. 담보의 풀을 구성합니다. 담보의 풀을 구성하는데 담보의 풀을 구성하는 게 트리플 A 이상, 예. 트리플 A 최고 등급만 구성되는 거죠. 그럼 미국의 국채가 지금 S&P 기준으로 더블 B 플러스거든요. 예. 여기 포함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공개시장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할 때 자, 한국의 국채냐, 미국의 국채냐, 이 디폴트 위험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디즈니랜드가 발행하는 회사채, 그다음에 미국에서 애플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오히려 공개시장 조작에 할 만큼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A의 채권을 담보로 한다. 예. 여기 트리플 A의 채권은 미국의 국채도 포함되지 못한다. S&P 기준으로 예. 여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달러라든가 미국의 국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안전하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원료를 저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원료는 프로이센의 프레드릭 대왕이 최초로 고안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제가 공부해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첫 발행 이후에 250년 동안 한 건도 디폴트가 한 건도 없었다. 또 한 건도 우려되는 경우도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국채는 어떻습니까? 디폴트가 항상 우려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극단적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런 예. 것을 뭐든지 인기가 있다면 한쪽만 수요가 있는 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시장의 서프라이 디맨드가 되면서 실제 거래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 커버드 펀드를 발행하는 사람은 미국의 은행들입니다. 왜냐? 지금 예금 금리가 그동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금 금리가 올랐죠. 예. 예금 금리는 미국의 은행으로 볼 때는 비용 금리죠. 예금자한테 지불해 주는 금리니까. 자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어. 미국의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금리가 많이 올랐어. 수익이 떨어져.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조달해야죠. 낮은 금리로 조달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안전 자산은 자금 조달 때 안전하니까 조달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미국의 은행을 비롯해서 사실 이렇게 커버드 펀드 발행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내놓으면 지금 안전 자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달러도 부족하고 예. 미국 국채도 부족하고 금도 부족하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커버드 펀드를 이렇게 수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이 디맨드가 형성되면서
인기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커버드 펀드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과 함께 계속 인기를 끌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천하는 것,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저위험, 그다음에 저수익을 추천하는 것. 이랬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입장이 되냐? 예. 누차에 말씀드리는 너무 증시의 낙관단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균형의 미학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잘 아실 겁니다. 균형의 미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정크 본드와 커버드 본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